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 기기들의 도립전류 이 특징 다 아셔야죠. 변압기 여자 도립전류 밥 먹듯이 나오는 거죠. 전동기 기동전류 밥 먹듯이 나오는 거죠. 콘덴서 투입시 이상 현상 밥 먹듯이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 하나에 약 20에서 30문제의 대표적인 건축전기 기술사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기술사 시험 들어갔는데 이 표가 뭐 답안지에 내가 안 그리고 나왔다. 뭐가 이상한 거야. 그 시험은 내가 잘 본 게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어떤 문제든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그래프하고 전압강화 그래프가 전압강화 팩터도가요. 모든 시험에 건축전기 기술사 시험에 무조건 내 답안지에 한 군데 이상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뭐 안 쓰고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시험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그래프다. 교수님, 네, 예, 공투습니다. 네, 아까 전학가 말씀하셨을 때, 네, 네, 그 3, 4분면, 4, 4분면 역조류 때, 네, 네, 거기서 IR, IR 그쪽의 벡터도 말고, 네. IZ 벡터도 있잖아요. 아이셋, IX 벡터도, 예, IX. 예, 예, IX 방향이 예. 이 위상을 전류 위상으로 그러니까 전압 위상으로 해서 방향이 무, 90도 높고 빠르고 하는 방향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조건 IX는요, 무조건 요렇게 오른쪽으로요. 무조건 진상입니다. 왜냐면요, 뭐,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리죠. J의, J의 I의 X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X예요. XL이 있든, 만약에 XC가 있든 간에요. 아, 이거는 이미 고려된 거예요. 마이너스 XC는요. 이 I에. 이 J의. 뭔 얘기인지, 만약에, 음, 우리가 여기 리액터라고 하면요. 리액터 있죠? 리액터가 있고 선로에 이 충전 전류가 있다네요. 여기가 있고 이 C가 여기 있다고 있다. C. 그래서 이 계통이 이제 충전 전류가 더 많은 계통이 됐어요. 그때도 전압강화는요. 이 전류에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전류에. 그러면 이렇게 전압강화가 가더라도 이게 충전 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도요. J의 I의 C고요. XL입니다. 이렇게. 충전 전류지만요. 여기 이미 이 I의 위상이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I가 요 I 있죠? 요 지상, 진상 다 고려되어 있는 겁니다. 요 I에. 이 충전 전류지만요. 실제 이 충전 전류가 전압 강화 일으키는 건 L 성분입니까? 이 충전 전류가 흐르는데 자, 페란티에서요. 페란티에서 충전 전류가 흐르죠. IC가. 실제 전압 강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소자? L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는 IC 곱하기 XL로 표현되죠? L로 여기 J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류가 이미 여기서 위상이 고려돼 있죠? 위상이 고려돼 있고 이 L에 의한 전압 강화는요. 얘보다 90도 J의 XL, J의 XL이죠? J의 XL은 이렇게. 얘가 L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IC 계산할 때 여기다가 뭐죠? 마이너스 뭐 J의 오메가 C2 이게 들어가겠죠. IC는 이게 들어가고 L 전류일 때는요. 오메가 L분의 2가 들어가겠죠. 얘하고
이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용량, 유도성이면. 이 전류가 바뀌는 거고요. 전압가는요, 무조건 XL이에요. 이 L 소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페란트 얘기할 때요. 저희가 얘가 충전 전류나 충전 전류가 아니면은 경부하가 돼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실제 전압강은 어디서 일어나요? XL에서. 즉, 페널티 원인은요. 한마디로 이 직렬성 선로에 L에 충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부위가 원인은 이거지만 원인은 충전 전류지만 그 발생 부위는 선로에 어디서요? C가 아니고 L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L이 있고요. 그럼 L이 있고 우리 직렬 콘덴서가 있을 때 있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얘는 전압 강압 벡터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IL로 IL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요게 I하고 I하고 X죠. XL. 아, L이 좀 이상하니까 L. L이죠? 그럼 XC에서 또 전압가가 발생하죠. 그때 이 XC 전압가는요,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전압가가. 이게 바로 I하고 XC하고의 전압가예요. 그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끝에 직렬 콘덴서를 붙이면은 전압강화 벡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초의 전압강화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원래는 직렬 콘덴서 붙이기 전까지는 요거였죠? 그럼 전압강화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요만큼으로. 이만큼의 전압강화 크기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든 겁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IL이 될 수도 있고 I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C를 이제 빼고서 고려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당연히 두 가지죠. 얘네들은 IC가 될 수도 있고 IL이 될 수도 있고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 수용가에 만약에 전동기가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유도성 전류예요. 그렇겠죠? 얘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밤에 다 쓰고 나서 이제 이 콘덴서 여기 병렬 콘덴서가 붙어 있죠. 밤에는 얘 안 쓰면은요. 그때는 얘가 IL에서 IC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압 강화는 여기 그냥 제2의 오메가의 L 해주는 거예요. 그 전류에다가. 얘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IC나 IL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가 이제 IL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IC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전압 강화에다 90도 그냥 진상만 해주면 되는 거죠. 90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붙여주고 만자 형태로. 그다음에 얘는 90도 시상인 이렇게 올리고. 그럼 얘가 뭐냐? 요 빨간 게 바로 뭘 표현해 준 거예요? 요걸 표현해 준 거야. 요거.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요 전류란 얘기예요. 전류. 공태 선생님 이해하셨죠? 아니요, 지금 원래 우리 재정적인 전압 강압 벡터도에서 네, 이게 지금 VR에서 IR, 그러니까 R 성분 전류 IR이 네, 그 IX가 지금 아까 뭐 용량성, 유도성 N이나 C나 합쳐서 나온다 했을 때 네. 그럴 때 왜 위상이 R보다 더 앞서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요? 어떤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재정적인 팩트도 우리 예? 예? 일상안전에 예. 일상안전에 그냥 우리 팩트도 그랬을 때 전압 강화 팩트도 그랬을 때 아, 일반적인 거요? 예, 예, 아, 요거. 예. 예. 네. 거기서도 IR 성분하고 IX 성분하고 팩트도가 90도 이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그냥 우리가 IR이고 IX라고 보면은 IX가 IR보다 90도 진상이 앞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앞서게 그리면 되는 겁니까? X 성분을? 네. 요거는 IR이잖아요. 예, 그때 여기서 I가요. 이렇게 그렸다는 건 요 I가 L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L 성분이죠, 요 I가. 지상이니까. 아니, 물론 저항성 뭐도 있지만 요 IL이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이 저항성 전류에다가 지상 전류로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피상 전류잖아요, 피상 전류. IR이 이 저항 전류가 아니죠? 이 피상 전류죠, I가. 예, 피상 전류예요. 그죠? 그럼 충전 예, 전류일 예, 때는요. 충전 전류일 때는 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아까 예, 있죠. 충전 예, 전류가 예, 흘러들어도 얘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고려해 준 게 얘죠. 예, 그럼 얘도 90도 그렸듯이 얘는 그냥 LA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90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패스하겠습니다. 다 고민해 보세요. 예, 이거 공부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네, 충분히 이게 뭐냐? 전류하고 상관없이 전류하고 상관없이 전류가 뭐가 됐든 간에 전류가 뭐가 됐든 간에 요거 말고요, 요거요. 요거는 무조건 IXL이에요. 요거는 I의 I의 X의 L 성분입니다. 무조건. 왜요? 여기니까. 요거니까 요게 XL 성분으로 들어가요. 이 I는요. 여기서는 충전 전류고요. 여기서는 저항 전류하고 IL.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건데 요게 I C의 X L이 될 수도 있고요. I의 지상 전류에 X L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부하가 뭐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로에 그랬거나 저랬거나 전압강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이 L 성분 여기 리액터에서 발생한다고요. 인덕턴스에서 코일에서. 그러면은 이 전류의 이 위상은 이미 여기 IL 여기는 IC 이미 반영된 거죠, 위상이. 거기다가 무조건 이 전압 강화할 때는 엑셀을 곱해야 되니까 무조건 얘는 90도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거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요. 무조건 L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C를 했으면요, 당연히 얘는 이 IL 성분에서 이 C를 만약 과부생했다, 직렬로.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직렬로 과부상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직렬로 과부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얘기죠. 이거를 과부상을 많이 하게 되면 얘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UPS는 종류만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저 같으면 원리를 냈겠어요. 그러면 이거 깔끔한 문제였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종류가 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문제가 야리꾸리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들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운전 방식에 따른 분류. 근데 뭐 이거 써도 뭐 이걸 이 답안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종류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거는 운영 방식이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보통 이제 발성 배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우리 발전기도 종축이냐 횡축이냐 나누는 것처럼 이 UPS도 회전형이잖아요. 축이 어디로 도느냐에 따라서 이 축이 이렇게 가로로 도느냐 아니면 이 플라이휠처럼 뭐죠? 세로로 도느냐. 저는 이게 더 문제가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이 종류를. 근데 답안지에는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을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책에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출제자의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류를 물어본 게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차라리 원리를 물어봤으면은 문제가 깔끔했을 텐데 좀 이상한 문제다. 좀 잘못 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다이내믹 UPS. 그다음에 다이내믹 UPS 할 때는요. 뭐 키가 이거죠. 결국에는 얘네들은 회전기에 회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의 관성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린다는 거죠. 돌리고 있는 이 2분의 1 MV 자승이란 아니면 I 오메가 자승이란 이 회전체의 관성 에너지. 그래서 얘네가 정전이 됐을 때 이 관성 에너지가 얘네가 4,800 RPM으로 뭐 돌고 있다가 아직 3,600 RPM으로 돌고 있다가 1,800 RPM으로 줄어들면서 딱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게 요 그래프입니다. 3,600으로 돌고 있다가요. 요 속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계통을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엔진, 디젤 엔진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가동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절체를 하는 거죠. 동기화 조건으로 절체를 하고 절체가 된 순간부터는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전원이 이제 전원이 디젤 엔진이 연결됐으니까 다시 에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내부의 전자는. 그다음에 외부의 전자의 이 발전기랑 연결해서 외부의 전자는 정전 시에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가요. 공급하고 있다가 정전이 해소되면은 다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림인데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종류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아리까리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마 이견이 많을 겁니다. 기술사 분들, 기출문제 해설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 플라이휠 UPS는요, 요게 요 정도, 요 정도가 뭐하고 똑같아요? 어, 다이내믹 UPS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얘네들 종축으로 뭘 둔 겁니까? 이 플라이휠을 더 요것만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 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축전기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회전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전체다. 즉, 개통, 개통 발전기 전원과 동일합니다. 즉, 정연파와 유사, 고품질, 고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발생이 정지형보다 적다. 출력 품질. 그 다음에 외란이 있을 때 회전체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죠. 회전체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성 때문에 외란에 강하다. 외부의 단락사고 이런 것들에 강합니다. 즉 천리계하고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가 우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점수를 받으시려면.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면적으로는 뭐죠? 얘네들은 유류를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기름, 즉 기름 용량이 거의 기름 탱크에 의해서 기름 탱크만 확보되면 거의 무제한이다. 배터리하고 틀린 점이죠. 그다음에 면적.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한 면적보다 작다. 약 3분의 1이다. 아니면 4분의 1이다. 그다음에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이기 때문에 어, 장소의 제한이
거의 없다. 즉, 이 다이내믹 UPS는요, 이 핵잠수함 이런데 핵잠수함이 막 기울죠. 기웁니다. 막 운전하다 보면은 지하 저기 뭐야 바다 밑에서 이 기울어도요 회전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 근데 이 스태틱은 기울면요 접점이 이게 불안정해져요. 스태틱은. 그래서 그런 것들 면적, 네. 그다음에 뭐 가스 이런 것들이 뭐 적게 나오지겠죠. 뭐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얘네들 이런 무슨 그러니까 어떤 발전기나 예비전원 비교할 때요 1순위가 전력 품질이에요. 1순위가 우리가 뭐 전기 기술사지 뭐 우리가 기계기술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무조건 전기적인 성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기계적인 성질, 세 번째가 건축적인 성질, 네 번째가 환경적 요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분했자면요 실제 시험에 나면 저렇게 안 씁니다. 저건 이제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거지.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저렇게 안 써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저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은 1번 전기적 특징, 2번 기계적 특징, 3번 뭐 환경적 특징. 뭐 이렇게 쓰지. 실제로 왜 이 공부하는 센스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가지예요. 이 12가지를 다 외운다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외우지도 못해요. 저 이거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지금. 근데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로요? 이렇게 해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다가 분류가 막 10개 넘어간다. 그러면 대분류로 나눠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정연파, 그다음에 고주파, 품질, 그다음에 외란, 뭐 이런 거. 그러면 얘네들이 회전체이기 때문에 뭐 진동, 내진, 뭐 그다음에 회전체계 유류 다르니까 면적이 작다. 뭐 기계적 특징은 회전체, 뭐 관성, 그다음에 환경적 특징은 얘네는 뭐 그 대신에 녹수하고 속수가 더 많이 나온다. 배터리보다 회전체 관성, 그다음에 진동에 강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이거를 뭐 이거 보고 외운다? 아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앞글자 따서 공부하시는 분. 이 앞글자는요, 몇 개 좋아요. 저도 했긴 했는데, 앞글자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맘대로 앞글자 만들면 안 된다. 왜? 우선순위가 배제된 앞글자는요, 이 의미가 없어요. 가령 앞글자를 했는데 내가 유지보수를 넣어야지 앞글자가 잘 만들어. 그래서 중요한 거 다 빼놓고 앞글자대로 1번 유지보수 바로 아웃입니다. 1번 뭐 정기적 수행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기술적인 걸 써야 되는데 1번 유지보수 뭐 2번 경제성 뭐 이러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글자 쓰실 때라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이고요. 요거 1회선하고 스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보호 방식이기 때문에요. 건축 저기 뭐 전기적 기계적 보호 방식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호 개전, 전기적 보호 관점에서 좀 더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뒤에 이 스포트 네트워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교표가 물론 간단히 만들었지만 이렇게 비교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보호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복잡해질까 봐 간단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이 수전 계통의 보호 계전인 뭐죠? 이 주보호, 후비보호, 구간보호, 한시차보호 그냥 간단히 다 아시는 걸로 설명을 했고 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시, 순시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저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왜 2차 삼각 난락술래 150% 하는지, 이거는 0.6초고 얘는 순시인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건 설명 안 되겠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또 1시간 정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식 암기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스포트 네트워크에서 쭉 보는데 스포트 네트워크는요 결국에는 보호 계전이 이거죠. 그래서 뭐죠? 여기 이 파워퓨즈에서 여기서 고장 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고장 났을 때 여기서 고장 나거나 여기서 고장 났을 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도 2번에 3번에서 고장 나면 IS 파워퓨즈에 IS 여기도 IS 여기도 IS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가 선택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3번하고 여기 테이크오프 모던 3번하고 4번이 비보호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 차단기하고 여기 이 파워퓨즈 구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절연 간격을 단락사고 안 나게끔 150mm 이상 이격하고 얘네들을 절연 커버나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최대한 단거리로 시공을 해라 그 뜻이죠. 이거는요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수용가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메인으로 해가지고 파워포즈 동작 곡수는 뭐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가지고 뭐 보협조가 안 된다 그거하고 여기 테이크오프 차단기하고 파워포즈하고 이 비보호 영역 여기가 있다 요거를 위주로 써줬습니다. 결국에는 또 뭐죠? 이거 뭐 차전압 무전압 차전압 무전압 역전력 차단 이런 게 보호죠. 그래서 이렇게 떴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가서도요. 홈넷 건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항공등화 전 버렸습니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저는 안 하려고 그냥 마음 먹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보시라고 넣는 것뿐입니다. 그 공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요. 이 문제 자체가요. 저희 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건축정기에 이게 나왔어요. 왜냐면 항공 그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항공은 항공법으로 해가지고 법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저희 쪽에서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들어보시고. 그다음 ESS는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ESS도요 이 원리를 잘 쓰셔야 돼요. 뭐 여기 이거 원리 물어본 거 같지만 역학 에너지, 열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해가지고 이 수식들하고 공식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 그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ESS 필요성은 무조건 이겁니다. 이 그림이 그냥 답안지예요. 주파수 조정하고 우리 수영과에서는 이 피크, 그다음에 신재생 출력.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그리려면 뭘 그리시겠어요? ESS가 우리 건축전개에서는 저기 예비 전원이 됐죠? 그 예비 전원은 뭐죠? 무정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무정전 관련된 그림을 건축전개에서 하나 더 그려놓으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설치 효과는 뭐 부하 평준화, 부하 평준화 이게 건축전개에서 어,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부하 평준화 이게 전력 품질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요. 그다음에 건축전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자,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저 의미가 뭐냐 이거 하셔야 돼요. 저 의미가 뭐냐. 의미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든 뭐 태양광 발전이 있든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P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유효전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유효전력이 움직이면요. 당연히 무효전력도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하가요. 10%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전력 필요량이요. 얘네들의 제곱 약 2배, 20%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약 20% 증가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 P가 바뀔 때는요. 유전력이 바뀔 때는 주파수가 바뀌고요. 주파수. 그다음에 이 Q가 바뀔 때는요. 전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P하고 Q가 바뀔 때 주파수하고 전압의 흔들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ESS라는 건요, 이 피크치 때 에너지를 뭐 배터리에다 저장했다가 얘들을 일로 팍 넣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균등한 부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 균등한 부하의 개념은 뭐냐면 이 델타 P하고요. 델타 P 유해전력의 변동. 그다음에 이 무해전력의 변동이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주파수 변동이 0이다. 그다음에 변압 변동이 0이다. 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F가 컨스턴트다. 변하지 않는다. 즉 일정 주파수를 하고요. 일정 주파수가 되고 V가 C 이 얘기입니다.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해진다. 즉 전력 품질을 개선해준다. 피크컷 일정,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일정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눴었지만 지금 1, 2, 3, 4가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저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옛날에 나왔어요. 발전 그래서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발전하고 송배전하고 배전 수용과 다 쓰입니다. 특히 우리 수용가에서는 이 비상발전기로도 쓸 수 있죠. 비상발전기. 그래서 수용가에서 좀 많이 이제 쓰이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전동기에서는요, 물론 다 있지만 이 크로링 현상이란 걸 더 넣었어요. 답안지에.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 회전기 나오면 난 전동기에 이거 더 넣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HVF하고. 그래서 이 실고접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슬립이 생기거든요. 저기 고접화 전류에 의한 이 토크가 더 발생하면은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부하 특성 곡선 있잖아요. 얘네하고 딱 교점에서 전기 운전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운전점이 슬립 0 고속도가 되기 전에 저속도에서 운전점이 정해지면요. 얘네들이 과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 넣고 요 I2EQ 유도해 놨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것까지 설명드리겠는데 요거 유도해 놨으니까 이거 되게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I2EQ. 그다음에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고주파작에 여기서 6n-1f라는 건요. 우리가 육상 정류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육상 정류기 없죠. 그래서 이게 옛날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거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서 12상 정류기를 썼다. 그럼 얘네들이요. 12n-1로 다 바뀝니다. 12n- 만약 24 정류기 썼다. 그러면은 24n-1 플러스 마이너스 1f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개통이 주로 육상 정류기를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은요. 발전기나 뭐 회전기에 대해서 조금 깊은 내용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요거 한번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고주파에 의해서 발전기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해가지고 댐퍼 건성 과열이라든가 이 과열에 의해서 뭐 발전기 뭐 이 과열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자석이 공극 내 자석이 찌그러진다든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다 이제 하려고 넣는 것뿐입니다. 한번 보시고 고주파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IEEE 80인가요? 오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한 시간 더 30분 더 해야 되겠는데 80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0에서요. 80 80하고 61936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80보다 61936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IEEE 80의 핵심 수식입니다. 핵심 수식은 이겁니다. GPR, I, IG 곱하기 RG. 이거죠? 즉, 전이 상승입니다. IEEE 80은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핵심 수식 두 개만 하는 겁니다. 이 터치, 이 터치. 허용 접촉 전압입니다. 즉,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허용이니까 이거 넘어가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게 판정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식이에요. 80에서. 그래서 이 전 과정은요. 이 전 과정은 얘네들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딱 잘라서. 이 후 과정은요. 이, 이 판정식을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얘네들 기준으로 처음에 자, RG 한번 볼까요? RG, RG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수식을 RG는 뭐 로에 뭐 1분의 뭐 L 그죠? 플러스 1분의 20A A 20 루트 A 20 루트 A죠? A인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식이 1 플러스에 뭐 1 나누기에 그죠? 1 플러스에 뭐 루트에 뭐 20 나누기 A인가? 뭐 약간 이렇게 나가죠. H에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로 대지저항률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지저항률. 이게 키고요. RG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저 그다음에 일선 지락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일선 지락전류는 뭐죠? 진짜 일선 지락전류에다가 곱하기 알파, 그다음에 뭐 베타, 그다음에 여유, 감마, 여유, 여유. 그쵸? 뭐 비대칭 계수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 아이온지가 키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온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사고전류 구해야 되는 거죠. 즉 사고전류를 구하고 근데 얘 먼저가 아니고 접지 그 로우의 곡선, 토양의 로우의 곡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전류를 구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뭘 구해요? 여기서부터 A를 TCP 공식에 의해서 구하죠.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적을 구하면은 전체 길이가 단면적 구했죠. 그거 가지고 길이를 짜라는 얘기예요. 전체 접지극 메시 접지극 길이를 짜고 깊이를 짜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뭘 설계하라고? 접지망을 설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GPR 전위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GPR이 나오고 나서야 이 GPR이 나오게 되면은 GPR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전위 상승이 일선 지락전류에 의해서 일선 지락전류에서 전위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전위 상승이 그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전위 상승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이 전이상승이 나오고 나야지 여기에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접촉전압, 보폭전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이 접촉전압, 보폭전압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전압 가지고 얘기하는데 접촉전압은 지금 사람이 여기 팔이 닿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팔이 닿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딱 먼저 손으로 딱 떨어지면 뭐요? 바디를 지나가죠. 그래서 바디의 저항. 그다음에 다리 양갈래로 떨어지죠. RF. 그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접촉 전압입니다. 그다음에 얘하고 허용 접촉 전압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허용 접촉 전압은 자, 이거 위에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접촉 전압이고요. 얘 가지고는 아직 사람이 죽나 안 되나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념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인간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접촉 전압에다가 플러스 인간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인간의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인간 데이터를 어떻게 넣습니까? 얘네들은 천 넣고 그다음에 얘들은 RF가 뭐 6로S 6로S니까 2분의 3 1.5 뭐 CS 뭐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 118에 뭐 루트 T RT 뭐 이렇게 된 거죠. 즉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뭐예요? 달지엘의 감전식을 넣은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체 저항 넣은 거고요. 실제 인간의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사람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죠? 근데 이 곡선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곡선이 자 보시면은 옛날에 이 뭐죠 쾌펜 곡선은 이렇게 됐었죠. 뭐 이렇게 아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 곡선 사용했죠. 여기다가 요게 달젤 수식이죠. 요거 자, 요걸 썼단 말이에요. 빨간 거 그쵸? 요거 썼단 얘기예요. 이거 공부하실 때요. 이거를 지금 KC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KC 61936에서는 이거를 IB 곱하기 인체 임피던스 곱하기 뭐 분류계수, 그다음에 뭐 이 바디계수, 바디계수, 뭐 심장계수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요, 요 두 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는 허용 접촉 전압이잖아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왜? 이 i380에서는 이 달지엘 이거 달지엘 즉 전류 시간 전류 곡선을 썼고요. 그죠? 시간 전류 곡선을 썼고 아니 오른쪽이 시간 전류 곡선을 썼고 이 저기 뭐죠? 61936에서는 뭘 쓴 거예요? 전압 곡선을 썼습니다. 전압 곡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1936에서는 이 곡선 썼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61936에서는 우리 50V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 지금 KC가 전부 다 50V죠? 50V가 여기에요, 여기. 요 정도 되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전압 곡선 썼습니다. 전압 곡선. 이게 50V.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트리플리 80 하실 때 같이 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IEEE 80에서의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죠. 1번 IEEE 기준, 2번 KC 기준. 이렇게 하면 하나는 전류로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전압으로 설명해야 된다. 전압으로.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래서 ELB가 옛날에 인체 감전보를 저희가 몇 미리 뭐 15mA 0.032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ELB 할 때. 아니면 TNTT 할 때 뭐 50V 이내. 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지금은 감전보호 개념이 옛날에 전류의 개념에서 전류하고 인체 임피던스를 곱하면 전압이죠. 그 전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이. 이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IEEE 80의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핵심기는 GPR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2파이R분의 뭐 로우 I, 그다음에 인체 감전 전압, 접촉 전압 설명하는 거. 요게 핵심 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해 가지고 뭐가 나온 겁니까? 바로 고장 전압, 그다음에 전이 전압,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압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개념 통합 접지 플러스 통합 접지 아니면 글로벌 접지 합쳐가지고 IEEE 80에다가 고장 전압, 전이 전압, 스트레스 전압, 글로벌 접지 이런 개념들을 더 넣은 게 바로 61936, 936 설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고압 계통 접지입니다. 계통 접지. 그리고 얘네들은 KC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죠? 공통 접지나 통합 접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1200V, 250V 이 기준입니다. 250V는 비접지, 1200V는 접지, 지락 전류가 크니까 유효 접지 해가지고 이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80이 나왔지만요. 앞으로는 접지를 쓰실 때요. 무조건 61936 언급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앞으로는 추가 점수 받아요. 지금까지는요. 전부 다 IEEE 80 하면은 전부 다 정해진 순서로 하셨지만 앞으로 IEEE 80이 나오더라도요. 무조건 61936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 사람이
20점 넘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상대평가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그래서 요거 다 외웠던 겁니다. 저도. 뭐 접시던 굵기 이런 것도 다 한번 보시고요. 이거 공부 잘 하십시오. 61936 글로벌, 그다음에 접촉 전압, 전위 전압, 스트레스 전압. 요 세 가지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IEEE 80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안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IEEE 80하고 61936하고 이거 비교하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존에는 저희가 TCAP식 이거 썼죠? 근데 IC에서는요, KC에서는 이거 똑같은 수식인데 얘네들을 좀 개수를 다르게 써요. 단위하고. 요 수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 언젠가 이 K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10점짜리로. 만약에 61936이나 뭐 이런 데서 이 K 아니면 보도체의 K가 뭐냐 아니면 열 용량 계수가 뭐냐 딱 나올 겁니다. 그때 이 KC를 물어보면요, 이 수식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수식 같은 수식인데 그래도 IC에서 정한 이 수식 쓰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 QC하고 이게 TCAP가 똑같고요. 로이공이 여기 위에 똑같고요. 그다음에 LN 요게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의미는 똑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반드시 이 IC, KC, 요 K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손실비하고 변압기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물어본 건데 효율하고 부하율이에요. 효율하고 부하율. 그 얘기는 뭐죠? 이 부하율에 따라서 이 부하율에 따라서 변압기 종류가 틀려진다. 이거는 처음에 무슨 측면이에요? 처음에 설계할 때 변압기 타입 선정할 때의 측면이고요. 만약에 변압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운영할 때 이 부하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변압기를 운영 시에 부하율을 조정해 가지고 그 변압기를 최고 효율은 아니지만 그 손실이 최저로 발생하게끔 운전하는 걸 저희는 통합운전이라고 합니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효율과 부하율 관계. 아셨죠? 통합운전 반드시 쓰셨어야 돼요, 이번 시험에. 그 통합운전이 어떤 분은요, 자, 두 대를 한 대로 줄여가지고 하는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크나큰 오산입니다. 부하율이 작을 때는 두 대 중에 한 대를 운전하고, 부하율이 고부하율일 때는 두 대 다 운전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두 대 운전할 때 손실이 한 대 운전보다 더 작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변압기, 우리가 표준 소비율 변압기는 50%를 최고 효율로 표준 소비율 변압기 할 때 50% 부하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50% 부하율 기준으로 99.4%의 효율 변압기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하율마다 최고율이 되는 운전 대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운전 대수 운전이라고 그러고 뭐 통합 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고려. 손실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손실비 재밌습니다. 손실비. 네, 손실비하고 관계니까요. 그다음에 몰드하고 자 이런 거 감인데요. 감. 지금 효율과 부하율 관계를 설명하고 유입 변압기하고 몰드 변압기의 특성을 비교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얘네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요건 특징을 비교하되 효율과 부하율 관계로 얘네들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뉘앙스에 따라서 관련된 게 뭐죠? 과부하. 이게 부하율이죠. 부하율일 때 효율이 과부하일 때는 어떤 게 더 좋냐? 약간 이 몰드 변압기가 과부하에 대한 내량이 좀 크다. 즉 부하율에 따라서 내량이 좀 큰 변압기다. 그래서 우리가 옥내에서는 이 몰드 변압기를 많이 쓰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뉘앙스가. 뭐 그런 거는 좀 참작하시고 콘텐츠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안 났지만 한 5분 쉬었다가요. 한 3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4시니까요. 4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요.
요 내화 전선, 내화 배선 이거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은 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편하게 하십시오. 뭐 내용 말고도요. 뭐 다른 일반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내화전선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건데요. 이 내화전선이란 말이 내열배선, 내열전선하고요. 내열전선, 내화전선, 그다음에 내화배선, 내열배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열전선이란 말은 없습니다. 내열 배선은 있습니다. 아, 뭐냐면요. 이거 배선은요. 전선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전선을 배열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법에서는요. 배선이란 말을 쓰지 저희처럼 전선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내열 전선은 없고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이 기준이 통일됐는데요. 내화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내열 배선, 내화 배선 있습니다. 요 용어를 좀 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입장이지만요. 헷갈리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750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근데 살면서 이 PVC나 뭐 플라스틱 이런 고열 물질들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 부모님만 해도 집안에 나무밖에 없었잖아요. 목재.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전자제품 막 고열을 발생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얘네들 기준이 이제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서 750도도 830도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2시간, 3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20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830도를 인가해요. 그다음에 5분마다 120분이니까요. 5 나누기 120 하면 24회, 총 24회를요. 여기를 딱 때려요. 그러니까 때리면 이제 걔네가 흔들리면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 탄다고요. 그다음에 충격에 이제 얘가 열받아가지고 흐물흐물해졌으니까 충격에 얼마큼 견디는지를 타격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화 타격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화 전선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내열 전선은 옛날에 이거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열 전선은 없습니다. 내열 전선은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기술사 M에 있습니다. 저 내용이. 그다음에 이 사용 전선은요. 이제 사용 전선이 있는데 이 사용 전선이 내화 전선, 내열 전선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열 전선이든 내화 전선이든 간에요. 둘 다 내화 전선입니다. 내화 전선으로 기준이 통일됐고요. 소방법에는 이 한글로 있어요, 다.